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용어들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처럼 다양한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궁금하면서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대략적으로 추측만 하다가 아예 다른 의미로 인지해 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식 키워드 164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적지 않게 접하는 소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키워드 단어를 요약해 놓은 책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키워드를 몇 개 선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펴낸 곳, 문학세계사, 지은이, 임요희. 트렌디한 대화를 위한 뉴노멀 시대의 지식 키워드 164. 파트 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신조어. 딜레탕트. 딜레탕트란 향락적 문예 애호가를 일컫는다. 지식이나 재주가 얕은 전문가를 비꼬아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다. 비슷한 말로 아마추어가 있다. 어줍잖은 딜레탕트와 같은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시오노 나나미 여사는 미디어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딜레탕트라 칭했는데, 자신의 본질은 역사가가 아니라 역사 소설가라는 이유에서다. 로마라는 나라와 카이사르에 대한 관심에서 로마인 이야기를 시작했으므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는 독자 입장에서 감안하고 보라는 뜻이 되겠다. 이처럼 남을 딜레탕트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이고 스스로를 낮출 때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는 독일 미디어는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 것을 두고 딜레탕티즘이라 못 박았다. 설사 그게 옳은 일이고 여론이 그렇다 해도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가원수가 어설픈 평화주의자 흉내를 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딜레탕트마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적인 대화를 위해 깊이 있는 지식은 필요 없지만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센스는 꼭 필요하다. 전문 학술인을 뜻하는 박사에 왜 넓을박을 사용하는지 고민해보자. 딜레탕트와 박사의 뿌리는 같다. 뇌피셜. 뇌피셜은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말하는 행위로 뇌와 공식 입장을 뜻하는 오피셜의 합성어이다. 본인의 뇌세포들만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 뇌피셜을 뻥피셜이라고도 하는데, 잘못된 정보, 왜곡, 망상의 상호 결과물인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를 포함한다. 중략.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는 막대한 정보량과 재밌는 서술로 인해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출처 명기가 불확실해 뇌피셜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나무위키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위키 측은 점차 전문가 유저들이 참여하여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뇌피셜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 등장한 용어가 팩트체크이다. 서울대학교는 플랫폼 SNU 팩트체크를 출범시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물을 큐레이션 해주고 있다. 소셜 스티그마. 소셜 스티그마는 사회적으로 한번 낙인 찍힌 사람이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말로 낙인 효과다. 스티그마가 그리스어로 낙인이라는 뜻. 과거에는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이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쇠의 인장을 불에 달고 화인을 찍었으며, 중죄인이나 천민을 표시하는 징표로 얼굴에 도장을 찍기도 했다. 미국 소설가 너세니얼 호선의 대표작
주운 글씨에서 주인공 헤스터는 목사 딤스데일과 간통한 죄로 간음을 뜻하는 알파벳 A자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벌을 받았다. 붉은 낙인을 뜻하는 주운 글씨는 인간을 얽어매는 편견을 상징한다. 사회학에서 낙인 효과는 실체와 선입관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좋지 않은 과거의 행적이 현재의 사회적 활동을 방해할 경우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과거 우리 사회는 전과자, 유흥업소 여직원에 대해 이런 스티그마를 찍어왔다. 본인이 개과천선하려 해도 이런 낙인은 쉽게 떨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취업, 결혼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특정 지역 출신이 입에 붙은 사투리를 걷어내고 표준어를 사용하려 애쓰는 것도 자칫 낙인 효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해서이다. 낙인 효과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낮추고 학업 욕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까짓 게,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청소년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며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일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는 가족 간에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낙인 효과의 반대말은 피그말리온 효과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뜻으로 상대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상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관련해 유명한 실험이 있다. 교육심리학자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하류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어느 공립초등학교 어린이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학생들이라고 각 담임교사에게 통보해 주었다. 8개월 후 이 아이들은 선정되지 않은 다른 아이들보다 IQ가 더 높아졌다고 한다. 밈. 밈은 모방과 유전자가 결합된 단어로 문화적 복제자를 뜻한다.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낸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창안한 용어이다. 유전자가 생물을 진화시키는 메커니즘의 단위라면 밈은 문화와 사회 진화의 메커니즘에 관여한다. 유전자가 생식을 통해 수직적으로 전파된다면 밈은 모방이라는 사회적 방법을 통해 수평적으로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가 종의 이익으로 수렴된다는 기존의 견해를 뒤집어 진화가 유전자의 이기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전자는 자신의 복제를 목표로 다른 유전자와 경쟁하는데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자에 불과하다. 밈 역시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확산을 최상의 목표로 여긴다. 유전자가 인간을 운반자로 이용하듯 밈은 뇌에서 뇌로 전달된다. 도킨스에 의하면 밈이 있어 인간은 언어, 음악, 사상, 태도, 패션, 건축 등의 문화를 향유하게 됐다. 도킨스는 진화의 조건으로 변이, 유전적 복제력, 차별적 적응력의 세 가지를 들었는데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밈도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방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밈은 조금씩 변화된 형태로 전달되며 성공적으로 많이 전파되는 밈과 그렇지 못한 밈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밈도 DNA처럼 자연 선택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타성과 관련해 인간이 자신을 희생하여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사회 생물학의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밈은 막연히 인간에게 내재된 도덕적 본능이라고 설명되던 이타성에 대해 하나의 답이 되어 주었다. 이타적인 사람은 대체로 인기가 많고 다수에게 호감을 얻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모방하면서 그 밈을 전파시키게 된다. 이타적인 밈은 그렇지 않은 밈보다 더 많이 퍼지게 되므로 이타성이 밈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편 인터넷 유행어로서의 밈은 온라인 합성사진을 가리킨다. 플렉스. 플렉스는 속어로 돈을 왕창 써버린다는 뜻이다. 영어 단어 플렉스는 원래 구부리다는 의미였으나 최근 미국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비공식적으로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행위의 뜻이라며 그 의미를 확장하여 제시했다. 그렇다면 구부러지는 것과 자기 과시 사이에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종종 남자들이 건강미를 자랑하기 위해 팔을 구부리며 이두박근을 만들어 보이곤 한다. 남자들에게 알통은 굉장한 자부심이다. 여기서 플렉스라는 단어와 과시와의 연결점이 생겼고 미국의 힙합 래퍼들이 이 단어를 노래 가사에 집어넣으면서 과시를 뜻하는 속어가 되었다. 책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 전망을 보면 플렉스는 금수저의 행위라기보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에 대한 인정 욕구 표현에 가깝다고 되어 있다. 이들의 노골적인 돈부림은 단순히 교양 없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키드의 솔직한 욕망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을 손에 넣어 성취감을 느끼고 남들과는 차별화된 소비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을 그들만의 행복 추구 방식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이 시대 석학들의 의견이다. 빌런. 빌런은 슈퍼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악당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 어떤 일에 과한 집착을 보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됐다. 평범한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괴짜들을 빌런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히어로물 속 악당들의 특징을 참조한 면이 있다. 슈퍼 히어로물의 악당들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엇나가게 된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빌런이 배트맨에 등장하는 조커다. 영화 조커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아서 블랙이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병적으로 터지는 웃음 때문에 주변에 오해를 사게 되고 이로 인해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인터넷상의 빌런을 보면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무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식 빌런이 대세를 이룬다. 주변에 아랑곳 없이 소리내어 껌을 씹는 껌 빌런, 도서관에서 코를 골며 자는 드르렁 빌런, 혼자서 차 2대 공간을 차지하는 주차 빌런, 식당 바닥에 국물을 쏟고 나 몰라라 하는 국물 빌런이 그 예다. 빌런의 어원은 라틴어 빌라누스에서 왔다. 빌라누스는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를 뜻하는 말이었다. 중세시대의 농부는 영주들의 횡포로 인해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 허덕였는데 살기 어렵다 보니 강도로 돌변해 행인의 돈과 물건을 빼앗는 일이 종종 있었다. 외지에서 온 여행자에게 현지 농민은 곧 악당이었던 것이다. 파트 2.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 문명.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분류학상 현존하는 인류를 일컫는다. 학자들은 인류가 단계적 진화를 통해 지금에 이른 게 아니고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패권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책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체격도 왜소하고 두뇌도 그저 그런 사피엔스가 덩치도 크고 머리도 좋은 네안데르탈인을 제치고 지구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와 협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한 게 뒷담화와 허구인데 인류는 7만 년 전부터 뒷담화를 통해 공동체 간 결속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사피엔스가 가진 또 하나의 뛰어난 능력은 허구에 대한 상상력이다. 인류는 집단적 상상인 신화를 바탕으로
민족을 이룩했다. 유발 하라리는 이것을 두고 인지혁명이라 불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시인의 두개골 화석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시력을 담당하는 뒷부분이 더 발달해 있는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두뇌 용량은 작지만 앞부분인 전두엽과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두정엽이 더 발달해 있다. 호모 사피엔스가 공동체 내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큰 집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지금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농업혁명을 통과해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채팅 앱을 통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의견을 교환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며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의 공간에서 제2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유발 하라리는 장차 사피엔스가 신의 영역인 탄생과 죽음까지 관장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본다. 개인의 부는 생명을 오래 유지하는 데 이용될 것이고 불평등은 수명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는 여기에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평등, 자유, 인권, 종교, 법, 돈, 국가,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상상의 질서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의 상황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을 갇히지 말고 인류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보인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파트 3. 노는 것도 체력이다. 문화예술, 건강, 레저.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가짜 현실로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증강현실이 현실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 가상을 얹은다면 가상현실은 현실 자체를 가짜로 창조해버린다는 차이가 있다. 가상현실은 매우 실제적인 감각 정보를 이용해 인간의 뇌를 속이기 때문에 증강현실보다 더 높은 강도의 쾌감, 두려움을 제공한다. 증강현실 게임이 스마트폰만을 필요로 한다면 가상현실 게임은 VR 안경 등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각, 청각, 후각 정보를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과 현실이라는 상반된 단어의 조합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서인지 이를 소재로 하는 책과 영화가 많다. 영화 토탈 리콜은 일상의 따분함을 잊기 위해 가상현실 체험에 뛰어든 한 남자의 이야기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복제인간에게 유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가상현실의 기억을 심는 내용이다. 매트릭스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세계가 가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 공각 기동대는 한 사람이 다수의 기억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하며 인셉션은 꿈을 조작해 인간의 기억을 뒤틀어 놓는다. 소스 코드는 가상현실을 활용해 범죄를 막고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리즈 중 스트라이킹 바이퍼스는 가상현실을 이용해 금기를 즐기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가상현실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외에 비행훈련, 시뮬레이션, 자동차 안전 테스트, 테스트 드라이브, 의료상의 가상수술, 부동산, 관광 사업에 적극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의 통로가 막혔다.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세계 각국의 명소는 물론 오지, 여행 금지 지역까지 손쉽게 둘러볼 수 있다. 나아가 우주여행까지 가상으로 가능해진다면 이렇듯 가상현실은 이미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 역시 매우 밝은 편이다.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크래시, 문학 세계사,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이 소설에서 아바타라는 개념도 처음 등장했다. 메타버스란 초월이란 뜻의 메타와 유니버스, 현실 세계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하는 초현실 사회를 일컫는다. 기존 가상현실 VR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가짜 세계를 제공한다면 메타버스는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면서 미국의 UC 버클리는 게임 프로그램 마인크래프트 속 메타버스에 캠퍼스를 짓고 졸업식을 진행했다.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은 게임 포트나이트 속 가상세계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를 관람한 관객의 숫자는 1230만 명이라고 한다. 메타버스의 초기 모델은 2003년 미국에서 한창 유행했던 가상현실 서비스 세컨드 라이프, 물리적 한계가 없는 가상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아바타를 이용해 인간관계를 맺고 경제 활동을 한다. 명칭처럼 제2의 인생을 산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나간 것이 부동산 투자에 블록체인 개념을 결합시킨 메타버스 서비스 디센트럴랜드이다. 웹 VR 방식의 디센트럴랜드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와 똑같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 지역에 따라 땅값도 천차만별,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돈은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이다. 토지 매매에 따른 거래 내역은 전부 블록체인에 기입되므로 권리 보장 또한 확실하다. 제페토는 증강현실 아바타로 즐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동화 피노키오에 등장하는 목수 할아버지에게서 명칭을 따왔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창조했듯 나만의 부캐, 나의 또 다른 캐릭터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구글 앱을 설치한 후 사진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아바타가 생성되는데 수백만 가지의 아이템을 이용해 외형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큰 인기몰이 중이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야 하므로 순도 높은 몰입감과 원활한 소통이 관건이다. 이에 물리적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첨단 그래픽 기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기술, 5G 초고속 통신망과 같은 고도의 IT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 기업이 메타버스를 끌고 가는 이유이다. OTT, 휴대폰으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OTT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개의 기기에서 연속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엔스크린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가 있으며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IPTV, 티빙, 에브리온 TV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 TV 등 디지털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OTT, 오버 더 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탑이란 TV 셋톱박스 같은 단말기를 의미한다. 넷플릭스 초기엔 TV 셋톱박스를 통해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VOD, 주문형 비디오 방식으로 제공했다. 그러다가 셋톱박스마저 필요 없는 지금의 OTT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퇴근길 휴대폰으로 보던 영상을 집에 와서
PC나 TV로 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 내역을 토대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것은 덤이다. 한편 IPTV는 원하는 시간에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VOD는 물론이고 정보 검색, 쇼핑, VoIP, 인터넷 전화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텔로미어, 수명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 텔로미어는 말단 소립이라는 뜻으로 유전체 말단에 캡처럼 붙어 있다. 그리스어의 끝과 V의 합성어이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분석하면 인체의 수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체 타이머로 불린다. 세포는 분열을 통해 자기 증식을 하는데 낡은 세포는 죽는 대신 새 세포가 태어나기를 반복한다. 이때 유전체 말단에 붙어있는 텔로미어가 세포 복제 시 유전자가 소실되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텔로미어 자신은 완벽하게 재생되지 못하고 점점 짧아지는데 텔로미어가 다 닳아 없어지면 인체는 수명을 다하게 된다. 텔로미어 없이 세포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화 유전자, 장수 유전자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른 텔로미어의 길이를 이르는 말이다. 2009년 블랙번, 캐럴 W, 그리더, 잭 W, 쇼스텍 교수가 텔로미어와 텔로미어 생성 효소인 텔로머라아제의 염색체 보호 기능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텔로머라아제는 텔로미어의 생성에 관여해 노화를 방지하는 일을 하는 반면 암세포가 분열하도록 돕는 작용도 있다. 세포의 개념으로 볼 때 노화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이고 암은 텔로미어가 무한 증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텔로머라아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간주된다. 암도 방지하고 노화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주는 게 좋다. 텔로미어 길이는 스트레스, 흡연, 식사, 운동 습관 등 생활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세포의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스트레스는 노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장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파트 4. 경제 없는 정치는 없다. 정치, 경제. 뱅크런. 뱅크런은 은행이 파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여 은행이 실제로 파산에 이르게 된 사태를 말한다. 때론 결과가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략. 정부는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은행 파산에 따른 예금주의 손실을 5천만 원 내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불안이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면 예금자 보호법마저 소용없어지곤 한다.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거품이 꺼진 2011년 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업장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이때 전체 7조 299억 원의 대출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돈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출해 준 것이 드러났고 가장 먼저 삼화저축은행, 이어 부산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기 돈을 못 찾을 것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너도 나도 몰려들어 저축은행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의 예금자 보장 약속마저
믿을 수 없었는지 5천만 원 이하 예금주까지 돈을 찾으려고 엎치락뒤치락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저축은행 도산 사태가 벌어졌다.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분야이다. 우리말로 기계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머신러닝은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지침을 소프트웨어에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스스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판단하고 예측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은 우리가 일일이 분류하지 않아도 훈련을 통해 수신한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가려낸다. 2016년 이세돌과 결혼 알파고는 수많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상대의 수를 읽는 데 도달했으며 2021년에는 AI 골퍼 엘드릭이 박세리를 눌렀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AI는 고 김강석의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테슬라에서 주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카카오톡에서 고객 상담을 처리하는 챗봇, 스마트폰에서 유저의 음성을 인식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음성 비서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머신러닝의 혜택을 입고 있다. 머신러닝의 시대가 열린 데는 2015년 이후 GPU의 속도와 용량이 올라가면서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덕이 크다. 그동안 컴퓨터는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 데는 적합하지만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음성을 인식하는 등의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자들은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인공지능도 불분명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가질 수 있어 인간 수준으로 지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우리말로 심층 학습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사람이 시각, 청각 정보를 이용해 사물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듯 기계도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음성인식, 글자인식, 이미지 분류, 자연스러운 번역, 디지털 비서, 자율주행, 자연어 질문에 대답하기, 프로급 바둑 실력 등이 딥러닝의 결과물이다. 파트 5. 행복한 삶을 위한 사유. 철학, 과학. 구체적 보편성. 구체적 보편성이란 해겔 용어로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재정의되는 편파적 보편성을 의미한다. 칸트의 정언 명령은 추상적 보편성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빈 공간을 채우려면 무엇이 선인가 하는 물음이 필요하다. 학자인 슬라보의 지적은 해겔의 구체적 보편성을 이 시대의 도덕률로 상정하면서 칸트의 도덕법칙은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은 채 단지 의무만 다할 것을 강조하므로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돌프 아이히만도 홀로코스트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자기 역할을 정당화하기 위해 칸트 윤리학을 참조하지 않았던가.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지책은 도덕법칙의 추상적 명령을 일련의 구체적 책임으로 번역할 책임을 주체에게 부과한다. 칸트의 도덕률은 완벽하다. 단 주체가 정언명령을 완성할 도덕적 책임을 가졌을 때만 그러하다. 지잭은 정치의 윤리화에서 한 발 나아가 윤리의 정치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란 저속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공동의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 공동의 운명에 책임을 지는 것이 윤리의 정치화이자 구체적 보편성이다. 해겔의 구체적 보편성을 편파적인 보편성이라 이르는 것은 중립적 보편성이란 게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립적 보편성은 다수의 특수한 내용들이 투쟁 과정에서 획득한 헤게모니와 다름이 없다. 편파적 보편성에 지잭은 예외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외란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자리도 가지지 않은 요소로 보편적인 차원을 대표한다. 가령 모든 사람은 그 나라 법에 구속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예외는 보편이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윤리의 정치화를 실현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회가 출현하기까지 바울의 배반이라는 예외가 필요했고, 마르크스 이론이 실현되기까지 레닌의 배반이라는 예외가 필요했듯이 말이다. 도그마. 도그마는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을 가리킨다. 도그마티즘은 우리말로 교조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의 교리를 맹신하는 경향을 뜻한다. 아주 쉽게 풀이하면 사상적 고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기 교조주의는 극단적인 합리주의자를 지칭하는 단어였다. 지배적인 문헌이 존재할 경우 교조주의자는 해당 문헌이 가리키는 구절만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한다. 칸트는 경험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성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교조주의자로 몰아세웠다. 현대사회에서 교조주의는 종교 맹신자를 가리킨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신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했고, 계몽사상가들은 그들의 신앙적 도그마를 비합리적인 독단으로 규정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을 읽는 법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루 한 페이지 읽는 식으로 천천히 완독해도 좋고 흥미있는 부분만 골라서 정독해도 좋다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몇 개월을 이 책을 보고 나면 어느 자리에 있던 대화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